번째 발표 요지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사실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아마 외교안보적인 도전에 우리가 직면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미중 전략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미중 전략 경쟁이 상당히 격화됐다라고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준비 단계 정도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보다 큰 어떤 본격적인 그 대립과 경쟁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리고 이 시기는 대단히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다. 그래서 우리는 그간에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 질서 속에서 산업화를 일으켰고 민주화를 일으켰고 정보화를 일으켰고 대단히 성공적인 국가였는데, 이제는 그 모든 토대가 근본적으로 지금 흔들리는 그런 위기에 우리가 봉착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우리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수준에 도달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북한의 핵미사일은 미군의 역량으로,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현재 표방하는 정책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방어 불능의 상태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은 대북 군사 동맹을 넘어서 세계적인 문제들을 논의하는 포괄적인 안보 동맹으로 이제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그 비핵화를 반드시 추진하겠다. 그리고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논의가 되었던 CBID, 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그런 비핵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북한과 교류와 협력하겠다 라는 것이 큰 골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권 문제도 정확히 제기하겠다.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상호 간의 어떤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협력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아마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의 부당한 압박과 압력에 대응해서 우리도 할 얘기는 하겠고, 사드 추가 배치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과의 어떤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적극 협력, 이런 것들을 강화해 나가겠다, 중국을 지지 않겠다 라는 이제 입장이 굉장히 강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관계 개선을 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특히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신흥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에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비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 결과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갖췄는가, 그리고 그런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상당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윤석열 정부의 한국 외교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은 한중 관계에서 저는 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일본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과거 위협은 동북아에서 왔고, 그 동북아는 바로 그 위에 있는 중국으로부터 왔습니다. 한반도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의 시야는 인도 태평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중 전략 경쟁 과정에서 일본이 없으면 미국은 중국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거의 미국과 상응하는 동등한 지위를 이제는 획득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일본은 강력하게 미국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미국 개입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11월 달에 차관회의에서 워싱턴에서 일본의 차관이 한미일 3자 같이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참석하는 것을 거부한 데서도 사실 명백한 메시지를 보이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또 우리가 과거에는 서로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정권 교체기에 우리가 성의를 보이고 미국이 나서서 사실 중재를 해줬으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제 문제 제기는 현재는 미국의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양대 진영론이 새로운 국제 질서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오고 있고, 중국은 천하 3분론에 입각해 있습니다. 중국 중심의 영향권, 미국 중심의 영향권, 그리고 서유럽. 그래서 서유럽은 중간지대로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공간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노력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는 자신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는 4대 영향권 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미국 중심, 중국 중심, 그 다음 러시아 중심, 그 다음에 소유럽.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자면 소유럽이 일치 단결해서 마치 미국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소유럽 내부는 복잡합니다. 앞으로 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가 직면할 겁니다. 국내 물가는 치솟을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미국이 만약 자기 보호 중심적인 트럼프와 같은 시기에, 혹은 현재 여전히 바이든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대단히 그런 어떤 미국 위주의 정책으로 간다면 미국은 분열될 겁니다. 그러면 훨씬 빠르게 미국 중심의 세계는 이제 더 약화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려면 미국 내부의 현재 국내 정치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바이든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아마도 공화당이 대선에서도 지금 현재로서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전혀 후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트럼프나 트럼프 2.0의 새로운 미국을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세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윤석열 정부는 CBID를 얘기하고 비핵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차기 5년 동안에 그것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김정은은 핵폭이 못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오히려 전술핵까지 보유하고 초고금속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현존의 기술과 방어 체계로서는 도저히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선제 타격 개념이라든가 사드 추가 배치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형 아이언돔이라든가, 그 다음 삼축 체계를 통해서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너무 안이하게 잘해줬습니다. 진정한 어떤 고민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본장치가 엄청나게 벌어질 텐데 실제 방어는 더 취약하게 되고 그나마 우리가 부족한 우리의 재원은 고갈될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안보적인 상황에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끝났을 때 직면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보다 더 공세적으로 한국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제가 계속 주장해왔던 것처럼 북한과는 대안성을 전제한 공존 전략을 우리가 결국은 추구하면서
장기적인 태세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하는데 차기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관련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기가 참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추구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우리가 군사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해서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조용히 갖추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군사적인 안정성이 남북한이 서로 확보된다면 아마 우리 정의호 의장님께서 꿈꾸시는 그 평화 공존 그리고 서로 상호 간에 발전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과감한 제안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에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간의 안정성, 군사적 안정성을 확보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가 보기에 반드시 할 수 있고 이 정부 내에서 그것을 할 수만 있다면 윤석열 정부는 대단히 성공한 정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실패한다면 제가 보기엔 장기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피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이 동부와 동아시아, 서태평양에서 견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2.0의 미국의 정부가 들어선다면 중국에 대해서 말은 훨씬 강하게도 중국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 할지라도 세계 동맹과 우호들을 견인해서 대중전선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재원을 해외보다는 국내에 쓰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동아시아 서태평양 지역의 그 안보는 취약하기 짝이 없고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불가피하게 일본의 핵무장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당연히 따라갈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조차도 우리가 지금 전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내 여론은 사실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관을 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신뢰는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미국인보다 미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입니다. 그게 미국의 퓨 리서치의 결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제가 이번에도 가서 우리는 기가 막힌 게 니네들보다도 우리가 니네를 더 사랑한다라고 제가 이번에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에서 가장 중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정상적입니다. 가장 곁에 이 강국을 놓고 두려워하고 견제하고 그리고 항상 우려하는 마음을 갖는 건 맞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세계의 그런 인식보다도 상대간될 정도로 높은 비호감도 적대적인 어떤 감정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이처럼 상대적인 그 반대의 어떤 호감도를 보이는 것은 외교 안보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사실 이러한 우리의 국내 정서를 아주 잘 대변하고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따라서 이런 정책들을 진행하게 됐을 때 사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장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의 국내 여론으로 우리가 희망한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나 정치인은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훨씬 더 신중함과 지혜가 대단히 요구되는 그러한 어떤 국내 여론, 그다음 국제정치 환경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재 한국은 과거처럼 미국의 모든 것을 의존하면서 결국은 어려울 때 미국의 손을 벌리는 그러한 전략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게 통했습니다. 우리가 외교안보 신경 안 써도 됐습니다. 우리의 대통령들이 잘 몰라도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실수를 해도 외교안보의 참모들이 사실 잘못된 판단을 해도 괜찮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형님이 다 알아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안 됩니다. 미국이 맘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은 이제 끝났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외교안보적인 판단을 잘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그 비용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외교안보 생태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단히 참혹합니다. 과거에 대부분의 대통령들께서 외교안보적인 식견을 가진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참모와 자신을 따르는 몇 분의 전문가들의 의존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점점 더 그 외교안보의 생태 공간은 축소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생태가 거의 무너졌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히 참혹한 상태에 있고, 만약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속이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제 일반적인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좀 더 신중하고, 그다음에 여러 국민들의 합의를 넓히는 어떤 그런 노력들, 아까 협치 얘기도 했는데 외교안보 협치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보수의 어떤 정향성, 진보의 정향성 가지고 이 모든 답을 찾아내기에는 너무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인력들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조건들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재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기반해서 우리가 한미동맹도 강화하고, 그 다음에 한중 간의 전략적인 공관자 관계도 준수하면서 중국과 적어도 적대적 관계로 고립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어떤 나름의 어떤 원칙도 세우고, 일본과도 미래지향적으로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중견국들, 특히 호주라든가 어떤 제가 보기엔 유럽의 주요 강대국들과 훨씬 더 우리가 긴밀하게 전략적 소통을 하면서 새로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국제 질서에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외교안보적인 역량을 총동을 해야 됩니다. 숙고를 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겁니다. 아마 당분 이제 이 한반도에 있는 국가가 전 세계의 어떤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역량과 그 공간이 열린 것은 전 처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반도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주요 메탈이라든가 주요 역량에 있어서 제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역량들을 우리가 구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어떤 민축인 핵심 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의 핵심 축입니다. 이 공간을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저는 우리의 운명이 대단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은 정체성에 입각한 대외 전략 원칙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정학적인 단층선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대죠. 순식간에 이런 세력 경쟁이 붙게 되면 파쇄 국가로 전락합니다. 이 동부와 서태평양 지역에서 세력 전이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단 한 번도 전쟁의 차원을 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대외 정책은 대단히 신중하면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해야 됩니다.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군사적 안정성을 아까 제가 말씀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시장 통상 국가입니다. 시장의 확대와 다자주의를 적극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항행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우리는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 인권의 가치를 중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강국의 한계상 그리고 강국을 지향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 가치를 우리의 대외 원칙으로 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반의 여전히 권위주의 국가입니다. 그들과 차단하거나 그들과 대립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자유민주 인권의 가치를 우리 내부적으로 일단 존중하고 이 체제를 잘 갖춰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를 강하게 하는, 그리고 아무리 소국이라도 이러한 가치가 제대로 발현되고 국내적으로 통합된 그리고 단합된 국가는 강대국과 함부로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원 빈곤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원의 확보는 핵심이 영역입니다. 현재 재편되는 공급망의 어떤 제조정이라든가 기타 세계적인 질서 문제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이 국가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강국의 현재 분력을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국제질서의 변화에 민감하면서 국제적 연대를 추구하고 새로운 국제질서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타율적이지 않고 수동적이지 않고 우리가 편승해 나가는 과거의 그런 정책. 네,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그 등치를 컸다라고 이게 스스로 자화자찬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제 훨씬 더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자신의 어떤 국제 국가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펴나가는 그런 이제 외교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친미 정책, 그다음에 협일 정책, 연서구, 화중, 중국과 확신하고 러시아와도 소통하고 북한은 견인하면서 경제합니다. 라는 전략을 제가 서로이 제안하면서 일단 여기서 얘기를 끝내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